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니입니다. 지난달 엄청 신나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UN 무역개발회의, 즉 운크타드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다들 들으셨죠? 정확히 말하면 운크타드의 창설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가 그룹을 A, B, C, D로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에 속해 있다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포진해 있는 선진국 그룹 B로 이동하게 된 것이랍니다. 1964년 설립 이래로 운크타드가 특정 국가를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 변경한 최초 사례라고 하네요. 이 결정은 운크타드의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인 7월 2일에 의견 일치로 해당 안건이 통과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이태우 대사는 운크타드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환영했는데요. 이에 앞서 이 대사는 한국은 OECD에서 6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운크타드에서 참여를 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위 변경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좀 바꿔 말해서 우리나라도 이젠 선진국이 될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한 셈이겠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 선진국의 기준이 대체 뭘까요? 그리고 선진국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마니와 함께 오늘도 열공해봅시다. 우선 최근에 화제가 된 운크타드 회원국 그룹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내 뉴스에서 그룹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리스트 A, B, C, D인데 원래는 등급이라기보다 지역적 구분입니다. A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B는 북미와 유럽인데 주로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이 앞서 있다 보니 선진국 그룹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일본이 아시아 국가지만 예전부터 리스트 B 국가로 분류되어 있었고 이번에 한국도 여기 들어간 겁니다. 참고로 C는 중남미, D는 러시아 및 동유럽 지역입니다. 리스트 B 국가의 요건은 1인당 국민소득 같은 지표와 함께 경제 규모, 특히 무역 규모도 중요합니다. 운크타드는 UN 무역개발회의니까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엄청 부유한데도 작은 도시국가이다 보니 리스트 A에 머물러 있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리스트 구별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르는 엄격한 기준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럼 대체 선진국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사실 국제기구들 간에도 선진국, 개도국에 대한 정의와 요건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도 국제적으로 디벨롭드 컨트리 내지 디벨롭드 이코노미라고 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보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인당 GDP, 그리고 해당 국가의 산업화 및 인프라 확충의 정도, 전반적인 생활 수준 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꽤 오래전부터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국가였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말로 상징되는 1990년대 초반, 이제 우리도 곧 선진국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이 들뜬 기분은 OECD에 가입한 1996년 절정에 달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타격을 받아 잠시 주춤합니다. 그래도 빠르게 회복한 데다 한류 열풍도 힘을 실어주는 바람에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선진국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되었죠. 1인당 GDP 또한 통상적으로 선진국 하한선이라 여겨지는 3만 불을 돌파했으니 이젠 공식적으로 선진국 지위를 획득하는 분위기고요. 산업화와 인프라 확충은 말만으로도 감이 오시죠? 20세기 후반에 중공업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나라는 21세기 들어서는 IT와 반도체 강국이 되었고 이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사회 간접 자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HDI, 즉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는 지표로 측정하는데 기대 수명, 교육 기회, 문맹률, 의료 서비스 접근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답니다. 자, 그럼 선진국이 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 외에 뭐가 좋으냐고요? 오늘부터 너희 나라는 선진국이니 이런 대우를 해주겠다 하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개발도상국 시절에 누릴 수 있었던 관세 혜택 등 일종의 안전장치나 보호막 같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죠. 한국 같은 부자 나라가 방위비 분담도 많이 안 내고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개도국 혜택을 누리다니 말도 안 된다. 대략 이런 논리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WTO의 개도국 선정 방식을 지적하며 문제 삼았고 결국 2019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선진국이 되는 건 포기해야 할 것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른바 선진국 비용도 지불해야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발등에 떨어진 불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입니다. 파리 협정에 의하면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 전망치가 아닌 절대량의 연동에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간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됐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사실상 선진국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일찌감치 탄소 중립 2050 선언을 포함
기후변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와 상관없어 보였던 국제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취약한 인권 문제 등에도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요청받는 등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더 무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진국 진입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았는데요. 가만 보니 개인의 경제력, 그리고 사회계층과 관련된 상황들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개인과 가구를 놓고 부유층과 중산층, 취약계층 등을 나눌 때도 정부, 금융기관, 그리고 상황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부자다, 저 가정은 좀 어렵구나 하는 사회 통념상의 기준도 존재하고요. 또한 부자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반면 고소득자나 자산가로 분류되어 국가에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과세 문제 등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아집니다. 앞에서 설명한 선진국 비용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데요. 더 나아가 선진국의 품격에 맞게 처신해야 하는 무형의 부담은 국가 버전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마니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이번 운크타드 결정 관련 우리나라 정부의 한 소식통의 언급이 보도되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누구와 어울리느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이 명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상 마니였습니다.